파트너 노은지입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오늘도 뉴스 카운트다운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소식만 살짝 공개하고 갈 텐데요.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의 모습입니다. 김 의원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좋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뉴스 탑10이 준비한 10가지 소식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10위부터 공개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이 점차 진실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전 매니저는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 매니저를 향한 또 다른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두 매니저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1년 2개월간 쓴 법인카드 내역이 1억 원이 넘는다. 이런 의혹이 새로 제기가 된 건데요. 일단 해명을 하기로는 금액부터 사실이 아니고 대부분의 법인카드는 모두 박나래 씨를 위해서 썼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남혜영 기자, 네. 점차 진실공방 양상인데 이번에는 법카 사용 의혹까지 좀 등장을 했네요. 네, 이 대부분들의 이 의혹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피로감에 쌓여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을 넘어서 이제는 법카를 얼마만큼 썼냐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매니저들이 각 5천만 원씩 상당히 썼다는 그 내용만으로도 사실 박나래 씨가 조금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니저 측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5천만 원 상당의 법카의 대부분은 박나래 씨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도 역시나 또 비슷했습니다. 그동안에 박나래 씨가 술 심부름을 시키고 간식을 사오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공개됐잖아요. 네. 이 법카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매니저들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박나래의 술값이었으며 박나래의 집 방역을 위한 전문업체 비용 등도 포함됐다고 해서요. 앞으로의 파장이 더 크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변호사에게 지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점차 공개되면서 아마 박나래 씨와 이 매니저 측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매니저와 박나래 씨가 만났다고 하는 그날 새벽에 합의금 5억 원을 제시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전 매니저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 반박도 나온 상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 반박을 하면 재반박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수사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양측에서 하나를 터뜨리면 하나를 반박하고 또 새로운 증거를 내놓고 이런 진실 공방 싸움이 한동안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매니저 측이 합의를 하러 갔더니 노래방에 가자고 하더라라는 얘기 등이 나왔던 바로 그날 매니저 측에서 5억 원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아무리 밀린 임금이 있고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5억 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전 매니저 측에서는 이 5억을 요구한 것이 그날 전 5억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재반박이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좀 교묘한 말장난 같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유튜버가 주장을 한 건데 그날 5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 방점을 달리 찍으면 5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날 요구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기로 해서 그 노래방에 가자고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바로 그날 5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날에는 5억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타임라인을 보시면 퇴사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박나래 씨의 노무사와 최초로 이 매니저 측에서 인센티브 2억 5천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4일에 또 다른 인물인 홍보사 대표, 이 사람이 전 매니저 측 입장을 좀 대변하는 인물로 여겨지는데 이 전 홍보사 대표 C씨라는 사람이 박나래 씨 측 변호사한테 연락을
연락을 해서 매니저가 원하는 합의금 5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회동이 성사되기 전에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뭐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결렬됐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녹취록이 또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홍보대행사 대표 C씨가 박나래 씨 측에서 연락을 해서 그 노동 뭐지 뭐 임금 관한 것만 2억 5천이고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다 합친 금액은 5억이다 얘기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홍보사 대표 C씨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전 매니저들이 제시했던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또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예.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이 사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이런 의혹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 매니저 측이 오늘 한 매체를 통해서요 박나래 씨에 관한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갑질 정황에 대한 추가 정황들이 담겨 있는 그런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이 좀 공개가 됐던데요. 남혜영 기자. 네. 보니까 출입국 심사를 이미 마쳐서 매니저가 이미 비행기만 탑승하면 되는 지점까지 가 있었는데 집에 있는 명품 가방을 가져와라 이런 문자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 문자 내용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박나래 씨의 어투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뭐 좀 해주겠어요? 라고 그런 편안한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박나래 씨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가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지금 명품 가방이 없다. 이걸 좀 다시 가져와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출국을 하려고 다 입국 심사 다 끝냈다가 본인은 다시 거짓말을 해야 됐어요. 뭐냐고 했냐면 집에 약을 두고 와서 나 지금 다시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박나래 씨의 집에 가서 그 명품백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명품백은요. 예.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에 꼭 필요한 소품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다른 또 명품백을 들고 갔는데 그 명품백이 또 필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또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박나래 씨가 좀 잘못된 매니저들로 인해서 좀 거짓말로 당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또 매니저들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 사건의 본질은 갑질입니다. 이걸로 인해 이 메시지 내용만 딱 보시더라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혀 일과 관련 없는 그냥 가방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추가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굉장히 억측이라고 봅니다. 네. 게다가 박나래 씨의 그 말투는 뭔가 사람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걸 약간 유도한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아마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심부름은 괜찮다. 다만 더 무리한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매니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 나의 아티스트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매니저에 대한 직업 의식도 약간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는 정말 박나래 씨의 갑질은 꼭 이건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공사 구분은 있어야겠죠. 아무리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부름한 것 중에 이런 것까지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가족의 어떤 진료 예약이라든지 약을 대신 처방해 오는 이런 예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진무 교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리 처방을 시켜가지고 약을 받아오거나 이러면 이게 의료법상 문제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 법적 처벌도 처벌이지만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본인이 매니저를 하러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연예인의 매니저가 대리 처방받고 자기 이름도 자기가 가서 왜냐면 처방을 받으려면 본인이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름은 예를 들면 박나래 씨 이름으로 하더라도 아니면 본인 이름으로 하고 약을 받아서 박나래 씨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예. 사실 본인 이름으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는데 그 처방 약이 박나래 씨로 한 약이라면 본인이 아프지 않아도 그 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와의 어떤 잘못된 협약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기록에 남아요, 이게. 본인이 진찰 받으면 제가 예를 들면 어디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면 건강보험 거기에 다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내 남편이나 시댁에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산부인과 가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감이 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런 심부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까지 시켰다고 하고 심지어는 예약 같은 경우도 박나래 씨 어머님 또는 뭐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쵸, 주장이죠. 네네. 그리고 박나래 씨 어머님의 친구분 이런 분들 예약까지도 매니저한테 시켰다고 하니까 이건 도를 넘은 거다. 지금 매니저들의 말에 따르면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점입 가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의 10위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9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의외의 두 사람이 지금 한자리에 앉아 있는데 최근에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영상인데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좋았습니다. 저 오늘 경호처랑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난해 경주에서 있었던 에이펙 행사장에 노홍철 씨가 정의선 회장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인데요. 당시에 노홍철 씨는 대통령실 경호처와 함께 일일 경호관 체험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 중이었습니다. 이현종 위원 보시기에는 두 사람 인맥이 상당히 좀 저는 되게 독특하다 이런 생각인데 상당히 친한가 봐요. 회장도 반말을 하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노홍철 씨가 워낙 뭐 발이 넓고 또 친화력이 좋은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에이펙 때 아마 이제 경호처에서 이 명예 경호관을 임명을 해서 활동을 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날 행사 때 저렇게 이제 정의선 회장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니까 이제 뭐 형님 동생 하는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 총수와 사실은 이게 연예인이 뭐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격의 없이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라면 굉장히 아마 그 전에도 꽤 가깝게 지냈던 사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친근감을 나타낸 것 같은데 특히 정의선 회장이 직원들하고도 굉장히 격의 없이 지낸 걸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본인이 현대자동차라는 큰 어떤 그룹을 운영하면서 뭐 권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친근감 있는 오너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저렇게 노홍철 씨와 관계 속에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에 2023년에 공식 행사에서 함께 참석한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인연이냐면 정경련 행사에 함께 멘토로서 두 사람이 참여를 하게 돼서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MZ세대에게 어떤 다양한 소통 방법을 좀 전해주고 인생 노하우도 전해주고 그런 행사에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정의선 회장을 향해서 형님이다 이렇게 서스럼없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들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허주연 변호사, 뭐 노홍철 씨야 워낙 형님 누님 하니까요. 반응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노홍철 씨의 친화력은 대한민국에 다 알려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죠. 예. 지금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주먹 인사 나누면서 형님 하면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기도 하면서도 역시 노홍철 친화력 대단하다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예. 정 회장 생활 목소리 재밌다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래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친근하고 털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 아니냐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약간 현실을 약간 의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네. 정 회장이 말 놓는 것도 놀랍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두 사람이 9살 차이라고 합니다.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네요. 네, 의외로 70년대생으로 사실 같은 세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데 근데 정의성 회장도 워낙 좀 소탈한 성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때 깐부회동에 했을 때도 러브샷 먼저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외모는 이렇지만 여기서 제일 막내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셀프 디스라고 하죠. 네. 스스로 약간 낮추면서 오히려 더 재밌게 분위기 풀어주는 그런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정경련 프로젝트에서도 인연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전복 세트를 선물해준 인연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대차 행사에 노홍철 씨가 갔는데 싸이 씨가 지각을 하다 보니까 40분 동안 그 노홍철 씨의 유명한 말발로 예. 행사를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었다는 거예요. 네. 그 뒤에서 연구원들보다 더 좋게 야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호응해주던 정의선 회장이 그거
물어보고 주소를 물어본 다음에 선물까지 보내준 인연이 또 있었다고 하거든요. 정보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꽤 오래 지속된 인연이고 두 분 다 소탈하고 친화력 좋은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먹 인사하는 장면도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의선 회장이 70년생, 또 노홍철 씨가 79년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화면 속 자막을 보시면 이날만 형님이 7번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 영상 다 봤더니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는 큰형님 이러고 처음 만난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도 형님 이러더라고요. 근데 남혜영 기자도 네. 노홍철 씨 만나셨는데 네. 대뜸 뭐 누님 네. 이런 얘기 들으셨다고요? 아니 노홍철 씨의 아마 강점은 어느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랑 연예랑 처음 만날 때는 사실 조금 어색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노홍철 씨는 대뜸 딱 저를 보자마자 누님 이러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말을 놔서 저는 저 영상을 보고도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홍철 씨는 누구를 봐도 형님, 누님하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에게도 그 상황을 잘 알아서 약간 대화를 잘 이끄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예능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노홍철 씨와 현대 인연은 또 있는데 노홍철 씨가 현대고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 고등학교에 유명인들이 워낙 많은데요. 모교 출신 인사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방송인 노홍철 씨 있고 또 이병헌 씨의 부인 이민정 배우도 2년 선후배 사이라고 하고요. 또 배우 이정재 씨도 노홍철 씨보다 동아리 선배였다라고 합니다. 뭐 이 사람도 있고 워낙 현대고 출신들 유명하고 정치인은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있는 것 같고요. 이현정 위원님, 네. 현대고까지 엮으니까 엄청난 좀 인연 같기도 하네요. 네, 현대고가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만드신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특히 이 학교가 이제 꽤 많은 인재들을 특히 요즘 이제 핫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것 같습니다. 예.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정재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정치 입문 그때 이야기했을 때 두 사람이 저렇게 만난 그런 장면도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안에 뭐 동아리가 많다고 그래요. 네. 체력 단련반에 아마 소속됐다 그러는데 이정재 씨 같은 경우는 아, 그렇군요. 노홍철 씨도 아마 그 반에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이민정 씨 같은 경우도 이제 2년 후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강남 지역이라는 데 있고 또 이제 7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의 어떤 인재들의 풀이 좀 집중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계 그다음에 어떤 재계뿐만 아니라 또 연예계 다양한 인물들이 일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 이제 연말에 현대고 행사를 한번 가지고 동문 행사를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대학생들하고 네. 꽤 아마 인기를 얻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더 큰 예. 인물이 나올지. 이 중에 누가 제일 인기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9위 소식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8위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미선 씨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에 유방암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알리면서 복귀를 했었습니다. 남편인 이봉원 씨가요, 아내 박미선 씨의 자세한 건강 상태를 공개를 했는데 먼저 박미선, 이봉원 부부의 과거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그냥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날 웃게 해주는 남자. 정말 저한테 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부부 꼼짝을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진짜 부부 되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봤죠. 근데 늘 미안하지, 내가. 잘 됐으면 좋은데 내 마음대로 막 하고. 뭐 미안한 마음이 있죠, 늘. 네, 박미선 씨가 정식 복귀라기보다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근황을 공개하는 방송 출연을 한번 했었는데 어제는 조금 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남편인 이봉원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지금 약을 먹으면서 추위를 지켜보는 것이다. 사실상 치료가 끝났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진봉 교수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은 곧 복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몸이 완전히 완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약을 먹으면서 추위를 지켜본다고 하는 건 치료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물론 유방암이라는 게 언제 재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1단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병원에서도 치료가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이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본 여행을 가족들이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여행을 같이 떠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걸 보면 몸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고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리한 뭐 스케줄을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송 활동을 조금씩 복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봉원 씨하고 이 박미선 씨의 모습을 보면서 이봉원 씨가 사실은 좀 살갑게 노홍철 씨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말이 없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 사진들도 전부 이봉원 씨가 찍어줬대요. 아, 다 그러면서 남편이 찍어준 네, 사진이군요. 남편이 다 찍어준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봉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본인 아니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에 대한 마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이 되면 아마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기다리시는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박미선 씨가 암 걸렸다는 문자를 남편에게 전했을 때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 그 이후에 좀 감동할 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연도 공개를 했었거든요. 남혜영 기자,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박미선 씨가 늘 방송에 나오면 이봉원 씨가 늘 사업에 실패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방송 일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봉원 씨가 약간 천덕꾸러기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암 투병을 하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봉원 씨의 진가가 발휘된 것 같습니다. 박미선 씨가 암이라고 말했을 때도 별로 답이 없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 못하면 괜찮아,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봉원 씨의 평소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많은 빚을 지었을 때도 네. 사실 이봉원 씨는 그때 박미선 씨한테 크게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말하면 뭐하냐. 사실 본인만 그러니까 박미선 씨만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오히려 나는 사채를 썼다라고 약간 그걸 웃음으로 희화시키시긴 했는데요. 그만큼 본인은 약간의 그 책임감도 좀 있고요. 이번에 더 가족이 좀 애틋해진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지금 남혜영 기자 얘기하신 대로 방송에서는 좀 투닥투닥하는 부부의 모습, 실제 현실 부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실제로는 두 사람이 상당히 인고 부부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더라고요. 허주환 변호사, 뭐 SNS 보면 투샷도 꽤 많은 것 같고 아까 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남편이 찍어준 아내 사진도 많은 것 같고 꽤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게 부부가요. 겉으로 봐서 티격태격하는 것 같다고 해서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부 사이는 정말 부부만 알거든요. 사실 이봉원 씨가 방송에서는 좀 철없는 남편 이미지, 7번 사업 실패해서 빚 7억이었고 한 달에 이자만 700만 원 갚았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사실 박미선 씨에게 살갑게 애정 표현을 하는 남편은 아니었을지언정 마음을 다하고 표현해온 일들은 또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결혼 30주년 때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해줬다는 얘기도 기사로 나왔었거든요. 1캐럿이나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때때로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방법을 하면서 박미선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7번의 사업 실패, 물론 빚을 박미선 씨가 다 갚아준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방송 활동해서 갚았고 처음에 담보대출로 한꺼번에 이자 갚을 때만 박미선 씨 집을 명의로 담보대출 받았는데 네. 그거 본인이 다 갚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생활비를 못 줘서 내가 그게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남편으로서의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은 그 수십 년 동안 세월을 함께하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함께 이렇게 추억으로 또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미선 씨 이번에 유방암 소식 듣고 이봉원 씨가 방송에 나와서 울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쩌면 이것이 부부 사이에 더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단단해지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된 것 같고 박미선 씨 점점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 분의 행복한 투샷을 더 많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나와서 또 예전처럼 투닥투닥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8위 소식이었고요. 이번에는 7위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 하시는 분도 있을 테도 저거 뭔지 아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참 뭐든지 말을 많이 줄입니다. 두쫑쿠라고 해서 두바이 쫀드 쿠키를 줄인 말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대란 상태인데요. 유명 스타들 사이에서도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어디 힘든 두바이 쫀드 쿠키 구했습니다. 비싸더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맛있어 없어 일단. 그렇게 맛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바로? 뻥튀기 뻥튀기? 뻥튀기 같은 거 들어간 것 같은 느낌. 돈 주고 사 먹을 정도 아니야. 아, 난 아니야. 유명한 양파 다진 거 튀긴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이런 거 이렇게 비싼 가격에 먹는 것보다 순댓국 한 사발이 더 낫잖아. 750원이면 또 뭘까? 7,500원? 7,500원 하나래. 뭐가 제일 맛있어 엄마 아빠는? 네, 오픈런을 안 하면 못 산다라는 그 두쫑쿠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하나만 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개밖에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건데 한번 안을 갈라보니까요. 이렇게 좀 생겼어요. 겉에 이게 초콜릿 같이 보이지만 마시멜로를 녹여서 쫀득하게 쿠키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고 안에 콕콕 박혀 있는 게 카다이프라는 두바이식 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스타치오 어떤 크림을 발라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먹어보기는 그렇고요. 우리 패널분들께 양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좀 신청을 받았더니 두 분이 드시겠다고 해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최진봉 교수랑 허주현 네. 변호사신데 최진봉 교수는 드셔보셨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또 먹어봤는데, 드시겠다고 해서. 예, 또 한번 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서요. 그래서 또 예. 먹고 싶어서. 저희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예, 두 분이 지금 네. 드시고 계신데 이게 좀 쫀득하다 보니까 좀 오래 씹으셔야 되는 것 같아서 씹으시고 나서 한번 질문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현종 위원께도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거 혹시 드셔보셨나요? 아, 먹어보지는 못했고요. 오늘 제가 그 커피숍에 가니까 판다고 이렇게 그 광고가 돼 있던데 예. 저게 꽤 비싸더라고요. 7천 얼마인데 문제는 그냥 안 팔고 음료를 사야지만이 판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지는 못했습니다. 예. 두 분 지금 드시고 계신데 허주현 변호사 처음 드시는 거죠? 어떠신가요? 저는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두바이 쫀득 쿠키 먹어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기대했어요. 네. 근데 인기 있을 법합니다. 일단 쫀득쫀득하면서 카다이프가 바삭바삭하게 씹혀요. 그리고 달기만 할 줄 알았는데 살짝 짠맛이 있네요. 네. 진리의 단짠. 아, 그래요? 이 디저트는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데 그런데 이걸 7,000원, 8,000원 저희 동네에서는 팔더라고요. 너무 비싸긴 해요. 네.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사 먹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진짜 먹어볼 만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예. 최진봉 네. 교수는 한번 드셔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사온 거 좀 더 맛있나요?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 예. 노은진 기자가 사온 게 더 맛있긴 한데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허준 변호사 다 얘기했지만 정말 짠맛과 단맛이 잘 어우러져 있고요. 저는 이제 그 파스타치오 크림하고 카다이프가 안에서 이렇게 계속 뭔가 음미하게 만드네요. 이걸 그냥 삼킬수록 계속 반복적으로 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맛을 음미하게 만들어줘서 여운이 예. 많이 남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이현종 의원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꼭 한번 사주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따로 또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료 원가만 3,000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6, 7천 원에 팔아도 원가가 너무 비싸서 가격이 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30만 원짜리도 있는 것 같아요. 남혜연 기자, 이 열풍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허니버터칩을 그 과자를 사려고 줄을 서고 그리고 그 빵을 사려고 줄을 서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게 또 이제 이번엔 두쫑크로 이게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진짜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쿠키 하나에 6,000원, 7,000원이면 조금 비싸죠? 그리고 아까 그 앞에 동영상 보셨다시피 그 장광씨 부부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이 돈 주고는 못 먹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예, 근데 또 보면 이게 또 씹는 맛이 있고 우리가 유행이면 다 따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비싸기도 비싸지만 또 연예인들이 또 많이 해서 또 따라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지 못하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녀시대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최근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공개해서 난 이거 만들어 먹었다라고 해서요. 좀 원가 좀 내렸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많이 팔리면 또 원가가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파시는 분들도 조금 그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두쫑쿠가 그야말로 좀 호재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혀 상관없는 업종에서도 이 두쫑쿠를 만들어서 함께 판매하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커리에서만 팔 것 같지만
초밥집이나 순대국밥집, 냉면집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메인 메뉴와 함께 주문을 하지 않으면 주문을 받지 않는 이런 식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의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 붕어빵 한 개가 1,000원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지금 환율 때문에 원가가 일단 높아지니까요. 예. 그만큼 지금 많은데 특히 오늘 이제 많은 신문들의 보도를 따르면 초밥집에서 또 그걸 팔기도 하고 또 국밥집에서도 이제 팔기도 하고 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철물점에서 팔아요. 철물점. 네. 철물점에서 이 먹는 걸 판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워낙 인기가 있고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예. 어떤 간에 자기 어떤 가게로 손님을 좀 유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인을 그냥 닭이 파는 것만 갖고는 유인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자기 가게로 일단 손님을 끌어모으는 이제 그러한 방식의 이제 마케팅 방식인데 예. 사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저걸 안 팔면 손님이 없는 그리고 또 저걸 꼭 이제 음료를 사야지만이 또 파는 뭐 이런 식의 해서 일단 손님을 확보하는 뭐 그런 전쟁이 이제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카다이프라고 해서 두바이식 면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원가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카다이프 대신에 소면을 넣은 두쫑쿠가 등장을 해서 이게 또 논란이라고 해요. 허주원 변호사, 이렇게 재료를 속였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소면으로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마치 원래 레시피처럼 카다이프 면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광고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거기에 속은 소비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이 두바이 쫀득 쿠키를 먹었다라고 하면 사람을 속여서 부정하게 금품을 편취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면과 카다이프 면은 엄연히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요즘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유행하는 쿠키에 또 편승을 해서 일종의 심폐소생술에서 또 잘 되는 곳도 있다고는 하지만 네. 욕심이 지나쳐서 혹시나 소면을 써서 카다이프 면이라고 속여서 파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요새 워낙 열풍이라서 저희도 한번 두쫑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7위였고요. 이번에는 6위로 넘어갑니다. 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김병기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공작부 의원이 이수진 전 의원을 찾아가서 나온 대화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년에 일어나니까 공수하면 2018년에 아니 근데 이수년이 선거에 그때는 국회선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와 다 알고 있다고. 2018년에 우리 요걸 가는데 여기서 입사 저자를 했고 2020년 총선 앞두고 요구하니까 그때도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왜 해서 그걸 비판하는 거고 의원들은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돈 안 주다만 절대 다돈 줬어요. 시한 부분만 해주고 이건 그 사람들이 몇분 다 줬으니까 그 약속을 하거든요. 네,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김병기 의원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녹취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들으신 녹취가 좀 사실이라면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이제 선거 자금을 좀 요구받았다 이런 주장이 새롭게 또 불거지게 된 건데요. 최진문 교수, 저 녹취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가 사실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물론 뭐 수사가 진행돼서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녹취에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만 본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정치 현장에서 사라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정치가 선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관행은 이제는 좀 끊어져야 되겠다.
만약에 뭐 김병기 의원이 이런 지금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예. 이런 의혹에 또 다른 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이렇게 아직도 후진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안타깝고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녹취에 등장하는 게 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다. 액수도 많고 이런 말이 좀 등장을 합니다.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이 되다 보니까요. 이현정 위원. 네. 만약에 김병기 의원에게 추가로 돈을 건넨 구의원들이 더 있다면 이게 동작구 의회 전반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동작구 의회뿐만 아니라 사실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단식하면서 결국 이제 만들어낸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선거를 하면 이 구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 뭐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대략 한 6천 명 정도가 나와요. 예. 자,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남과 호남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이 휩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은 공천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구 의원의 공천권이라는 건 결국은 이게 공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좀 덜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심각한 거는 영호남 쪽이에요. 그러니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 공천이 중요한 지역. 그렇죠. 그런 지역, 공천이 절대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예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없애자. 네.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을 좀 통폐합해서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동작구 의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알려진 공정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시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억 단위. 예.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수천만 원 단위.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있다는 게 이제 여의도에 쫙 퍼져 있는 소문입니다. 단체장은 훨씬 많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노골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구의원들한테 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이게 결국은 이건 뭐 제도 개편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사실 풀뿌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상층에서 만들어져서 시작된 제도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나의 또 권력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젊은 층이라든지 정말 일을 하게 하는 분의 진입 장벽이 큽니다. 왜? 공천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예. 이거는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 또 공천제도의 문제점들과 연결됐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그냥 제명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심각하게 한번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들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지방선거 곧 있으니까 제도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수진 전 의원을 찾아간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어떤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당 차원에서 당 대표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대표님이 알고 김병기 신뢰를 접어라. 이걸 전달할 방법이 근데 요원하다. 뭐 이런 대화 내용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김진욱 특보 이게 뭐 이 사람들 간의 녹취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이라고 저희가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표에게 전달할 방법이 요원하다 이런 얘기가 좀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좀 해석이 되시나요? 글쎄요, 저는 저 상황도 자체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분들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저런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라 당시에 탄원서도 이제 작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당시에 김병기 의원께서 이 공천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다가 이걸 직접 제출했을 때 그 김병기 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커트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핵심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당대표에게 이것을 직접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저는 왜 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을까. 오히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시에 다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김병기 의원에게 갖고 있는 신임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김병기 의원을 제외하고 당시 저 자리에 있었던 한 분도 예비 후보로 등록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그냥 단순하게 김병기 의원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상대 경쟁 후보와의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음해 투서 또는 탄원서, 정상적인 그런 과정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근데 추가로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 할 게 아니라 녹취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더 해명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부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가. 저런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그 구의원들, 그다음에 전직 구청장들, 그다음에 이수진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고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칼날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대표가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해도 저와 같은 사람들, 폭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앞뒤가 맞고 무엇보다도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백날 부인해봤자 그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잘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김병기 의원 참 딱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지금 받고 있는 의혹, 또 제기된 의혹만 10여 개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그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60일 이내에 재심을 한다고 돼 있는 것도 당규도 저는 처음 들었는데 뭐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고요. 국민적 관심사나 이런 걸 보면 이것이 그렇게 길게 가겠냐. 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예, 그렇게 정확하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바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진문 교수, 당에서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징계를 통해서 일단락되기를 원하는 게 당의 입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병기 의원이 물론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억울함을 표현하는 건 저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당과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애정이 있는 민주당이 피해를 보는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문제예요. 예. 사법적으로는 본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무죄함을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도 되고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강선 의원도 그렇고 이춘석 의원도 그렇고 문제 있을 때 억울함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 다 탈당을 하고 사법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억울함도 제가 알겠고 그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이걸 재심으로 가고 시간을 끌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런 과정이 민주당과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당혹스럽죠. 민주당이 저런 결정을 할 때 민주당이 막 기분이 좋고 이렇겠습니까? 아픔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김병기 의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맞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긴급 제명까지 가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고요. 김병기 의원이 재심 청구한 부분은 조금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병기 의원이 어제 윤리심판원 들어가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 자료도 꽤 많이 들고 들어갔다고 하고요. 내부에서 가장 강조한 게 바로 이 당규 조항이었는데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못한다. 이 주장을 꽤 열심히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게 윤리심판원의 판단입니다. 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미 김병기 의원 주장대로 만료가 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3년이 지나서요. 근데 만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은 최근에 불거진 쿠팡 간부와의 식사라든지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공천원금 관련된 것도
지난 지방선거나 이렇게 시한을 따져보면 아직 만료가 안 됐을 수 있다. 이게 윤리심판원의 판단 근거거든요. 이현종 위원, 네. 꽤 그래도 자세히 좀 구분을 해서 윤리심판원도 들여다본 것 같네요. 근데 참 이런 조항이 적용되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보통 뭐 법정이나 사법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공소시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죠. 예. 근데 지금 정당의 조직이라는 것은 판단을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조항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결국 나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분들은 다 정책으로 자진 이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지. 이 당헌 당규에 조목조목 들면서 이거 공소시효 지났고 이렇게 물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이 윤리심판원도 꽤 이런 부분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수 지금 심판원장이 예전에 대검 감찰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따져봐서 실제 이제 이 시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 이 부분만 갖고도 충분히 이제 징계 사유가 된다, 제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기 시작하면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일단 당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제명이 됐다, 그럼 앞으로 또 이걸 또 법정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당은 굉장히 아마 곤란할 지경 같습니다. 예. 그거는 사법적으로 또 판단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효가 얼마냐 만약에 따져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제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본인이 지금 한 것 자체가 지금 많은데 글쎄 본인이 잘 못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이 잘못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내가 당해서 한 게 얼만데 왜 나를 이렇게 정말 쫓아내지? 라는 대한 좀 분노감이 있는 것 같고 섭섭함들이 아마 굉장히 있는데 글쎄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장문의 SNS 글을 올렸는데 좀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는 당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담긴 것 같더라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요, 줄곧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적어도 몰입이나 그렇게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다. 그거를 갖다가 먼저 꼭 변명 아닌 해명을 하고 싶고요. 많은 이제 의원님들 또는 호사가들이 이제 말씀하시길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도 녹취했냐 결단코 없었습니다. 네네. 결탄코 추가 녹취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한 SNS에 장문의 글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내치겠다면 따르겠다. 그럼에도 내겐 당이 전부다. 차라리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는 못 떠난다. 망부석처럼 당의 곁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긴 글인데 제가 어쩌겠다는 걸지 이렇다는 건가 저런다는 건가 약간 헷갈려서 김진우 특보는 이 글을 읽고 어떤 해석을 내리셨나요? 일단 김병기 의원께서 좀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좀 절절하게 글로서 표현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예. 지금 당에서 아픔을 머금고라도 지금 김병기 의원에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라는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저께 그 윤리심판원의 설명과 결과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부분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전 드는데, 김병기 의원께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에서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당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김병기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면 이 역시도 당에서는 뭐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당의 윤리심판원이 뭐 김병기 의원께서 7일 이내에 지금 재심을 요청하시면 아마 빠르게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정당을 쭉 지켜보면서 늘 이게 공천을 주도했던 분들의 끝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사무총장 맡으셨던 분들 늘 안 좋고. 네, 뭐 역대로 보면 사무총장이나 공천을 주도했던 분들이 결국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뒤끝이 많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이제 지금 버티는 게 결국 이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라고 하는 그 정말 어려운 정말 이 공천을 본인이 주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력했던 뭐 박용진 의원 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공천에 탈락을 시켰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을 위해서 해줬는데 왜 당은 나에게 잔인하냐 이런 이제 아마 그 본인의 심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요 공천이라는 게 보면 누구한테는 좋지만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은 별로 못 느껴요.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공천받아 생각하고 네. 대신 공천에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이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보면 역시 공천을 주도했던 분들의 이 끝이 썩 그렇게는 아름답지는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인사에 대해서 당이 제명 처분을 윤리심판원 차원이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최종 판단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재심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재심을 하지 않았다면은 내일 최고위에서 보고를 하고 모레 의총에서 의결을 해서 의원들 과반 찬성이 되면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신청서가 도착을 하면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약 없이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60일 이내라고 하면 너무 긴 것 같고 얼마 만에는 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7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신청했어요. 아마 오늘 신청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재심의하라고 했지 60일을 다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주 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재심 결과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당이 마음만 먹으면 빨리 결론 낼 수 있다.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주는 조금 너무 촉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한테는 좀 가혹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끝날 것이다.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까지는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6위 김병기 의원 소식이었고요. 이제 5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인데요. 공천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르게 압수수색 당시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공천원금 1억 원 건넨 사실 인정하시는 건가요? 성실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저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지나갈게요. 텔레그램 재가입을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하려고 하셨나요? 미국에 있는 동안 강선우 의원하고도 접촉하셨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전 수사 관련해가지고 미진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이라도 수사 속도를 빨리 높여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천원급 1억 원을 주고받았다, 뭐 돌려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계신데 일단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제출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미국에 머무는 동안 텔레그램에 탈퇴한 뒤에 재가입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긴 했는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 1일에 올린 SNS 글을 보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올린 글과 실제 행동은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현정 위원,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제공 안 하면은 비밀번호 풀기가 좀 어려운 기기도 많이 있잖아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비번이 19자리라고 그러죠? 19자리요? 네, 아이폰에 거의 뭐 풀 수 없는 번호 같은데. 네. 근데요, 저게 저는 뭐 지금 공식된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휴대폰부터 먼저 이게 뭔가 본인이 없앤다든지 텔레그램에 탈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수사에 거의 뭐 같은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예.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수사 당하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뭐 그분이 한 것 같은데 그걸 뭐 거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 휴대전화 해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 걸로 다 바꿨거든요. 폰을 교체를 했나요? 그렇죠.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된 새로운 휴대폰을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들 이미 이 사건은 한참 전에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이 없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김경호 시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미국 갔잖아요. 저는 간 이유가 결국은 이거 하려고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이미 2차례 걸쳐서 지금 탈퇴 재가입 했기 때문에 이미 남아있는 게 없다. 비번 해제하면 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미 이분은 지난해 10월 달에 당시 진종호 의원이 이제 이야기했던 그 당원 모집 관련된 거 그걸 하더라도 그때 이미 서울시에서 쓴 그 휴대전화 다 삭제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부 PC 같은 것들. 네, 아예 하드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재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이런 류의 수사는 정말 중요한 게 가장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 김경호 의원 이미 입국한 지 며칠 됐잖아요. 네. 아직 재소환 안 했어요. 아직 조사 안 하잖아요. 조율 중이라고. 뭐 이런 조율만 얘기만 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미 예. 저분은요. 이미 미국까지 갔다가 10며칠 동안 있다가 왔어요. 이미 사실상의 도피와 관련된 그 도피한 과정에서 이미 증거인멸을 한 사람이에요. 예. 자, 도주와 증거인멸 이게 다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을 아직 3시간만 달랑 조사하고 아직 오늘 또 조사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뭐 아직까지 소환 소식도 없죠. 자, 이러면 도대체 언제 수사하고 결국은요. 제가 예측하건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언론에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 기소 단계나 재판 단계에 가면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많은 사건들이 그랬어요. 네. 결국은 돈봉투 사건 등등 당시에는 말이 많았지만 나중에 불법 증거 수집, 증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당시 증거 자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것 때문에 증거 자체가 쓸 수 없게 돼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경찰이 수사에 어떤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게 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정말 못 믿겠다는 말씀 드려요. 예. 그리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제명 안건이 또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얼마 전에 라스베이거스 CES에 참석해서 저렇게 본인은 내부적으로는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임에도 가서 저렇게 엄지척했던 포즈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를 샀던 그런 모습인데 서울시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출입증을 발급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동학 최고, 네. 이게 서울시 의원 신분으로 발급받은 신분증인데 제대로 시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고 또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산하기관으로부터 본인이 서울시의원이고 그걸 통해서 지금 출입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정작 의회에는 지금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징계를 논의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어쨌든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는 어찌됐건 의회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5가지로 이제 넓혀진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원금 수수했던 거, 예. 그다음에 공무 국외 활동 미신고, 그다음에 당원 위장 전입, 그다음에 몇 개월 전에 또 문제가 됐었던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 유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물론 국민의힘이 많긴 하지만 정치적 목적도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징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구안에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르면 내일 재소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뇌물죄라면 일단 대가성을 밝히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지금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의원 간에는 대가성은 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혁진 변호사, 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뇌물죄 입증할 만한 어떤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대가성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뇌물죄는요. 첫 번째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직무 관련성 굉장히 넓거든요. 예.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문제가 되는 거는 대가성인데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결국 공천이었잖아요. 공천 받았다고요.
그다음에 강선우와 김병기의 녹취록에 보면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돌려주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그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지만 진짜로 돌려줬는지조차도 모르겠고 설령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김병기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바로 안 돌려줬다고 김병기 의원이 이야기했단 말이죠.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돈을 받은 건 확실해진 거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공관위 간사로서 김경 의원 김경 시의원 통과시킬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공천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공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단수 공천이. 그러면 결국은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1억 원이 갖고 그 1억 원의 대가로 김경 시의원에게 그 원래는 공천이 주어지면 안 되는데 공천이 주어졌고 그래가지고 시의원이 됐다. 이것보다 더 빼박인 그 뇌물죄가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거는요. 뇌물죄 예. 금액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특가법에 따르면요. 수뢰액이 1억 원이 이상이 되면 그런데 딱 1억 원 됐습니다. 1억 원 이상에 해당이 되는데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형량이 무기징역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예. 그다음에 양형 기준 판사님들이 보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은 1억에서 5억까지의 그 뇌물을 받으면은 기본이 징역 7년부터 1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강선우 의원은 무슨 뭐 출당 뭐 이런 걸 갖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형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잠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 더군다나 남편이 유명한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이 좀 수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편이 또 변호사군요. 그거는 몰랐는데 김경시 의원은요. 또 지난해 10월에 다른 건으로 고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단체를 경선에 개입시키려 했다. 뭐 당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고발이 됐던 건데요. 고발장을 냈던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들이 연루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경찰 조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포맷을 안 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포맷을 했고 또 개인의 SNS라든지 뭐 휴대폰을 뭐 포맷했던 정황들이 뭔가 숨기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오늘 그 제보받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면 아마 무언가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 사안만 보더라 하더라도 김경 시의원 한 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든 분들이 진실을 알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 의혹이 불거졌던 게 지난해 9월인 것 같은데 해를 넘겨서 진종호 의원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현정 의원, 네. 경찰이 원래 고발인 조사는 좀 빨리 하는 것 같은데 피고발인 조사는 좀 늦더라도요. 왜 이제 한 4, 5개월 정도 지나서 했을까요?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지난번 거의 늦여름에 진종호 의원이 정언을 했는데 예. 이 추운 날 이제 조사받으러 갔어요. 정말 4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정치적인 사건, 특히 당시에 녹취록이 일단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3,0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특히 당시에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관련된 특정 종교단체를 하겠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뭐 또 기자회견도 하고 당시에 꽤 저희도 탑10에서도 많이 다루고 예.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경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자, 이제서야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진종호 의원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빨리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경 시의원입니다. 네. 자, 본인 이 사건 당시에 터지자마자 본인의 이 쓴 서울시 소속 노트북 이걸 다 그냥 리포맷을 다 해버렸어요. 아무 기록 없이. 예. 이걸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당시에 이 반납한 거를 봉인을 해뒀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경찰이 압수가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내용 자체가 이미 포맷되고 예. 하나는 아예 그 하드가 없이 돼 있어서 그냥 경찰이 오죽했으면 처음에 가서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추가 영장 받아서 다시 가 있는데 이미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자꾸 이제 경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류의 정치적 사건 당시에도 꽤 논란이 됐고 저희 언론에도 많이 다뤘고 한 사건을 네. 이제서야 고발인 조사를 한다? 이게 과연 그럼 경찰이 지금 12만 경찰이고 서울청에 지금 수사관들이 몇 명인데 왜 이걸 지금 하죠? 그리고 또 좀 정말 황당한 게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이 압수수색이 늦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빠른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경찰에 가면
그냥 수사가 그냥 김치 담그시듯이 푹 담궈지는지 예. 저는 정말 이런 의문이에요. 이게 수사를 뭐 한참 겉절이가 아니라 그냥 푹 담궈서 묵은지처럼 수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결국 경찰이 모든 이제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경찰에 좀 명운을 걸고 저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는 묵은지가 아니라 겉절이처럼 해야 된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진종호 의원은 이 김경 시의원으로 불거진 게 공천원금과도 연관이 되고 여러 의원들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좀 했거든요. 이게 뭐 녹취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들어갔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거 있는 얘기 같으신가요? 글쎄요, 뭐 그 녹취를 제가 듣질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여러 의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종호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식으로 말씀을 의혹을 제기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냄새만 풍기고 그리고 녹취록을 제공했다 그러는데 그 녹취록 내용 저희가 알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 이거는 또 다른 음해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되고 지금 김경 시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지금 매우 더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예.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 특정하게 그 혐의가 좀 단서가 좀 잡히고 특정이 돼야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은 지금 강제 수사에 영장을 청구하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도 나름의 프로세스는 지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속도감이 너무 늦다라는 부분을 경찰도 잘 유념해서 경찰에 의해서 속도를 좀 내서 수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강선우, 김경 두 사람의 얘기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의 5위였습니다. 이번에는 4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선거 때마다 선거용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특히 2020년 당시에 서울 동대문 을 출마를 했을 때는 가족 5명이 15평짜리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미래통합당의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2번 이해훈입니다. 문정권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으로 점 찍은 이해훈을 동대문의 애국 시민들이 지켜주십시오. 걔는 안 커네요. 1.85. 혹시 4명이나 5명이 지낼 수 있어요? 못 지내요. 너무 좁죠. 네, 어제 저희 취재진이 해당 오피스텔에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실제로 5명이 살기는 좀 좁다. 이런 얘기를 오피스텔 관계자가 하는 얘기까지 듣고 오셨고요. 정리를 좀 해봤더니 일단 선거를 앞두고는 이렇게 지역구로 전입을 하긴 합니다만 이후에 낙선을 하거나 하면은 다시 좀 서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특히 들어갔던 곳이 저렇게 좀 5명이 살기에는 좀 비좁아 보이는 오피스텔이었다거나 빌딩이었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물론 선거 앞두고요. 급하게 지역구 옮겨야 되는 사정들은 알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은 안 가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역 일꾼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글쎄요, 뭐 15평에 5명이 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5평이라고 하지만 실평수는 한 8평, 9평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15평도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 10평도 안 되는 그러한 거일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앞에도 나왔지만은 그 이전에 이해훈 후보가 살았던 집이 몇 평입니까? 아파트가 67평짜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67평짜리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15평, 10평 이런 데 살 수 있겠는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이해훈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법적으로는 옮겼는데 그런데 뭐 다 큰 어른들 5명이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해훈 후보자 그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로또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위장 전입해가지고 위장 미혼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당첨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때 2020년에 저런 전입신고조차도 그 부인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강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게 참 괴롭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해훈 후보 측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을 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거주를 했다. 그 가족 모두 한 달 동안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좁게 함께 모여서 선거 활동을 또 같이 했을 수는 있으니까 이 해명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테고 이동학 최고, 네.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각종 의혹이 가지각색으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약간 국민적인 신뢰를 잃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혹이 터졌을 때 정확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진솔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저 오피스텔 건도 저렇게 해명을 하면 장성한 아들 3명이 뭐 초등학생들도 아닌데 예. 장성한 아들 3명과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서 5명이서 거기서 먹고 살았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명 하나하나가 나올 때 국민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이나 이런 것에도 존중하는 취지가 안 보이고 실제로 국민들도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뭐 경제장관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 상이 있는데 이분이 살아오신 삶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지금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진솔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이런 오피스텔 건 이런 해명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심증을 더 굳히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청문회가 실제로 확실하게 어느 날짜에 딱 이제 박히고 하루 정도는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특히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실제로 본인의 자세를 좀 가다듬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정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서 이제는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경우 그 이후에 뭐 밝혀진 여러 가지 갑질이네, 폭언이네, 투기네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이미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처음에 저건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저는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역시 보수 진영에서 영입된 인사입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해훈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국민통합 인사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선택이다.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 네. 국민통합위원장의 자리가 많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저 말에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참 지금 되어가는 형국을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바로 제명을 시키잖아요. 그 당과 막 떼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해훈 후보자는 그냥 놔두고 있어요. 청문회는 가봐야 된다. 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 곰곰을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일단 여론의 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 즉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에 별로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둘째로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보수 인사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국민들 앞에 그냥 낱낱이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즉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위해서 보수적 인사를 영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정말 5번 공천을 받고 했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이래라는 걸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해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긴 하지만 누워서 침뱉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봐라 보수 인사들 저렇게 살았어. 라는 걸 국민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공천을 여러 번 줬어. 이게 그렇죠. 또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 손해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좀 검증은 제대로 안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큰 뜻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만 부각이 되지. 예. 실제로 지금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비리가 드러나면 날수록 곤욕스러운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에요. 이런 사람을 그동안 당신들이 그동안 공천도 주고 당의 중요한 임무도 맡겼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사퇴를 시키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까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해훈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내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국민의 700조 원 되는 예산을 주무른다? 관장한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까지는 이런 효과를 누렸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좀 걷어들일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는 지금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협상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뭔가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속보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19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19일 오전 10시부터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증인이 좀 궁금한데 증인 채택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속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궁금한 거는 정말 증인인데요. 김진욱 특보. 증인을 좀 많이 불러야 된다는 게 야당 입장인데 제대로 합의가 안 되다 보면은 또 한 명도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 그 인사청문 날짜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증인 채택권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야당에서는 한 30명 전직 보좌관 등 뭐 시어머니 자녀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원래는 19일을 예정하다가 오늘 다시 논의하자. 그러면 한 20일쯤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일주일 전에 증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증인으로 선정됐고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오늘 화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증인이 채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뭔가 증인으로서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걸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늦은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 일단 증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이 속보가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제 그냥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증인에 대해서는 실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 추후에 추가 협의를 좀 해보자. 여기까지가 오늘 합의된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몇 명의 증인이 나오는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해훈 후보자에게 제기되어 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주시니까 당일날 이해훈 후보자가 어떠한 해명을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해훈 후보자의 남편, 시어머니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다는데 증인이 어떻게 합의됐는지 들어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4위 소식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3위로 넘어갑니다. 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정치적으로 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까지도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먼저 오늘 두 사람의 모습부터 보고 자세히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너무 먼 것 같기도 참 어려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준석 대표님께서 정말 왜 우리가 지금 특검을 해야만 하고 이렇게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이 장소가요. 당 대표실에서 문 하나만 열고 나오면 등장하는 최고위 주로 하는 그 회의실이거든요. 그래서 당대표 회의실이다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국민의힘 대표였잖아요. 당에서 나간 지 한 3년쯤 돼서 처음 들른 회의실이라고 하네요. 3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각 당의 상징색을 뜻하는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요. 하나 눈에 띄는 게 뒤에 이제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백드롭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국민의힘의 어떤 주로 내미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백드롭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파색이 없는 문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백드롭까지 교체를 하고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 네. 오늘 두 사람 악수하는 모습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야권의 연대가 형성됐다는 측면들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만남이라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한테 요청을 했는데 전혀 뭐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조국 대표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뭐 야당이지만 야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데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두 당이서 특검 공조를 하겠다는,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뭐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뭐 특검 문제를 이야기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 예. 문제는 결국 실천이겠죠. 이제 지금 사실은 저는 좀 시기가 좀 실기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기가요 좀 너무 늦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통일교 특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당시에 이 정말 이 불이 달아오를 때 두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게 시점이 좀 지났고 지금 이미 여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통일교 신천지 지금 특검을 하기로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야당이 연대한다 그러면 뭔가 어떤 투쟁력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합의를 한 거 보면 뭔가 좀 뭐 지켜보자라는 그런 측면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그랬는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거의 안 하잖아요. 예. 강제 수사를 안 한 거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연대만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크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자칫 연대가 본인한테 손해될 수가 있는 거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난번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뭔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손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또 본인을 지지하는 극우 쪽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열을 상대하는 어떤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손을 맞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예전에는요 여기에 한 사람 더 넣어서 장한석 연대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장한석. 장동혁 대표의 장을 따고 한동훈 전 대표의 한을 따서 이렇게 세 사람이 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왜냐면은 그때 통일교 특검부터 비롯해서 뭐 여권을 향해서 목소리가 좀 겹치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빠진 것 같고요. 정혁진 변호사, 일단 장성연대부터 좀 성사가 된 모습이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사이에는 굉장히 감정적인 그러한 그 간극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갑이고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까? 예. 현직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손 내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지금 징계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서로 간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5개월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제1야당인데 자꾸만 쪼그러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지지율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이러다가 지선에서 폭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외연을 넓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개혁신당 가지고 이번 지선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기초단체장이라도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과 연합하거나 아니면 연대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정도는 서로 간의 그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거대한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진짜 모든 힘을 다 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뭐 야당의 정치인들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렇게 두 대표가 오늘 손을 맞잡았는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요. 가처분 신청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안에 하나 윤리위원회가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중징계를 내리거나 이래 된다면 이 자체는 일단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네. 가처분 신청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법도 그게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 되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고 허용했던 지도부의 책임이 있는 거죠.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정성국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5번 모두 각하 또는 기각이 됐었고요. 정성국 의원의 얘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만약에 징계를 좀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가처분을 낼 텐데 인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동학 최고, 이 주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이준석과는 다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조작된 근거, 그 근거를 가지고 본인을 지금 이 처분하려고 하는 그 당의 시도 자체가 지금 위법적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은 당 게시판을 누군가가 IP 2개로 뭐 한 사람이 했건 두 사람이 했건 5사람이 했건 한동훈 가족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했건 간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게시판에 여론 조작을 했다. 그래서 당의 업무 방해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당무감사위원장이 사실상 한동훈 68년생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글처럼 묘사해 가면서 실제 그거를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빌미를 너무나 많이 줬고 조작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민 그 근거가 조작됐다. 이게 조작 대 조작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명분을 지금 얻게 된 거고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명분을 내주게 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법률 다툼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당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해결을 하면 됐을 일을 이게 무리하게 지금 법적 문제로까지 끌고 가게 되면서 실제로 처리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저는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의 이 무능력함, 그 도대체 왜 괴롭힌 거지? 이렇게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왜 했지? 이러한 아마 비난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3위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부터는 순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에 가장 많이 검색되고 또 가장 많은 눈길을 끈 이슈 1위와 2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위부터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네, 한일 정상의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먼저 두 정상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온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장 앞에서 저렇게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직접 이 대통령 부부가 머물게 될 호텔 앞으로를 찾아서 저렇게 환대를 했다라고 하니까 좀 이례적으로 많이 반갑게 맞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두 정상의 의상에도 뭔가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김진욱 특보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렇게 호텔에 그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당시에 원래는 영접을 호텔 측 관계자가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상회담장이 아닌 그냥 숙소 앞에 다카이치 그 총리가 직접 나와서 저렇게 깜짝 영접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과 격식을 갖춰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이제 옷의 색깔의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네. 사실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상회담을 할 때 상대 국가를 배려하는 그 모습들을 저렇게 의상에서 많이 이제 나타냅니다. 특히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파란색 옷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민주당 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지금 이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거기에 화답하듯이 오늘 넥타이를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갔지 않았습니까? 보라색. 네, 보라색이요. 예. 이것은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색깔인데 그만큼 우리가 화합을 하고 일본과 조화롭게 가겠다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여기다가 옷에다가 의상에다 담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태극기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 그리고 또 일본 국기에 담겨 있는 빨간색을 합쳐서 보라색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를 좀 담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회담이 열렸던 나라형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도 유명합니다. 지난번 에이펙 경주 때 안동이 가까우니까 우리 고향 안동에서 또 만나자라고 초대를 했더니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 초대해서 정상회담이 성사가 된 건데 이현종 위원, 고향에서 정상회담 열리는 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마 이례적인데 아마 그만큼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오모테나시라고 해서 사실 일본식의 어떤 극진히 모시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현 같은 경우는 한일 간의 교역도 꽤 많은 지역이었고요. 교토와 오사카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서 10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고향이고 또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정적 위상을 또 높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보면 최근에 이제 중일 간의 관계가 썩 좋지 않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도 꽤 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빈 방문해서. 또 일본에 가서도 환대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아마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한국을 좀 더 자기의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외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일이라는 언급을 했고 대신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이라는 의미, 한미일 의미를 이제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언론 공동 발표문도 있었고 자, 그런 걸로 보면 그만큼 한일 간의 관계가 꽤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은 다 이 총리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자 아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안 좋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 감정이 많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정상으로 만나니까 꽤 더 또 화합하는 그런 의미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본 찾기 전에 NHK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야당 대표일 때랑 국가 지도자가 됐을 때는 말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한 것도 좀 기억에 남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저처럼 정치적 후광 없이 자수성가한 분이라 큰 공감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두 사람이 배경이 좀 비슷하거나 좀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이력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교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종학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역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통점을 좀 찾고 실제로 지금 나라에 간 것도 뭐 총리 측에서 뭐 요청도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국내에서 인터뷰를 하실 때 나라에서 하고 싶다. 계속 그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차원은 지금 정치적 배경이 있는 그 도시, 그거를 마치 이제 존중한다는 뜻도 되거니와 본인에게 정치적인 활동의 활로를 열어줬던 그 지역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호감도 많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의 외교가 이해관계로 막 점철되어 있지만 개인적 사연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맥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했던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은 법정 싸움 전에 여론전으로 기싸움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법정 다툼 전에 지금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형님할 것 같다. 실제로 제가 영상에 보니까 큰형님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노홍철 씨 얘기였습니다. 네, 또 힘든 시기일수록 부부가 똘똘 뭉쳐야 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박미선, 이봉원 씨 부부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번에는 철물점 두쫑코는 조금 궁금하다. 저도 좀 궁금하네요. 철물점에서 어떤 맛으로 만들지.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따르겠다더니 재심을 청구하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댓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 1위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뉴스가 없이는 오늘을 정리하기 어려운 마지막 뉴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서 미뤄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조건 오늘 끝내겠다 못은 박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잠시간의 변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겠다. 그게 바로 오늘인데요. 원래 저희 시간 안에 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속보로 준비를 할까 했었는데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법정판 필리버스터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는 15시간 정도 진행을 했던 상태고 오늘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 최종 변론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구경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오늘 안에 끝내겠다고 했잖아요. 오늘 안에 저희가 구경 소식을 좀 들을 수 있는 걸까요? 글쎄요, 웬만하면 오늘 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종결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변호사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변론이 아니에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을 설득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그게 변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제가 봐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질질질 끌고 심지어 필리버스터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그럼 변호인들의 그 소송 전략이 뭐냐면은 변론을 통해서 재판장을 설득해가지고 어떤 뭐 무죄라든지 그런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보다도 예. 지지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재판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이런 것들은 재판부의 인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이익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언제 결심한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 중요한 거는 선고일자거든요. 그런데 선고일자. 예. 재판부가 오늘 그 결심하겠다 이렇게 그거 결심했지만 선고일자도 못 박았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음 달까지는 2월까지는 선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저렇게 변론을 한다고 해도 이미 재판부는 판결문 초안 지금 작성 중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재판 그 전략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못하러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는데요. 과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어떤 게 선고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좀 저희가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법정 안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제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는데 사법심사를 한 바가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개시해야 된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좀 언급을 한 건데 이현정 위원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데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예.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에 대한 이 발동 이유가 분명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계엄을 국회가 나서서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87년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그거는 이미 헌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도 통제될 수 있다는 게 바로 87년 헌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본인 문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본인의 비상계엄 때문에 진행이 못 된 거예요. 예. 따지고 보시면 본인 결국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 심판 날짜 다 잡혀 있었는데 네. 결국 그게 다 그냥 다 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의 책임은 아무런 것도 없고 결국 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제의 반성도 없다고 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저렇게 변호인들이 저렇게 해봤자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그때와 지금과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벌써 6시간이다라고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사항이다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소식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는 뉴스A 예고입니다.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재심 날짜를 1월 29일로 잡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름 이상 시간 여유를 둔 배경이 뭔지 이어지는 뉴스A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의 뉴스톱10 마칩니다. 고맙습니다.